정말로 기대되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강사 권장희 강사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우리 자녀를 성공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실천하고 계시는 놀이미디어센터 권장희 소장님의 스마트 시대에 자녀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학부모 코칭이라는 주제의 특강이 있겠습니다. 권장희 소장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장소가 좀 넓어서 좀 집중하기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도 많이 왔네요. 잘 들을 수 있죠? 2시간 동안? 네! 좋아요.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를 잠깐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재밌으니까. 반응도 바로바로 오고 뭐 게임도 할 수 있고 거의 하루 종일 붙잡고 있다고 봐야죠. 어느 순간 힘들더라고요. 시간도 많이 뺏기고. 그런데도 손은 계속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적당히 해야 되는데. 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어머니들 얘기를 나눠보니까 안 사주면 사줄 때까지 시달리다가 사주면 그 순간부터 후회가 시작되는 거라 그러대요. 나는 지금 좀 후회하는 편입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후회하고 있어요. 아직 안 사주고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버티고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사줬다 아직. 거의 없네요. 애들은 막 손을 드는데.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차피 자녀를 키워나가면서 이 문제는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잘 들으시고 분명한 여러분들 마음 안에 결단을 갖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보면 가정에 대한 이런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부와 같이 시작. 부부와 같이 본인으로 맺어지거나 부모 자식과 같이 결연으로 이루어지는 집안. 네, 그렇죠. 가족은 결혼을 하고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는 가족 그러죠. 그런데 우리 집에는 어느 순간에서부터 결혼도 하지 않았고 혈연관계도 아닌데 가족처럼 사는 존재가 생겼다는 거예요. 패밀리도 아닌데 패밀리가 되어있는 존재. 여러분 가정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실체가 무엇인지 이 가정을 통해서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아침, 모처럼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은 남편. 가족들이 나간 자리는 스마트폰이 대신합니다.
뭐가 소식 친구들이 이제 뭐가 올렸는지 보고 저 시사를 많이 봐요. 이제 뉴스를 좀 많이 보고. 가정주부인 노현진 씨에게도 스마트폰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입니다. 클릭 한 번이면 주부들의 노하우가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이죠. 요리 같은 거 할 때 보면 뭐 모르는 거 할 때는 레시피 같은 거는 이제 주방 식탁에다 놓고서 그때 봐가면서 할 때도 있고요. 아이들은 어떨까요? 평일은 1시간, 2시간 하고요. 주말에는 거의 하루 종일. 화면 안의 작은 세상을 들여다보느라 가족들과의 소통은 줄어들고 있는 거죠. 본인은 컴퓨터 그만하시고 이제 딴 거 하시죠?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엄마 젓갈을 먹어야 하는데. 아니 밥 먹고는 이제 컴퓨터 그만. 왜요? 게임을. 왜요? 억지로 거실에 나온 아이들. 이번엔 스마트폰에 빠졌습니다. 한 공간이지만 각자의 세상에 빠져 있는 가족. 아빠도 아빠네로 검색하고 뭐 딴 거 하고 저도 저대로 하고 뭐 얘네들 이제 스마트폰으로 또 게임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 대화가 없어져요 그 순간에. 그 일반 가정에 비하면 그나마 좀 아직은 양호하다. 딸! 인터넷과 함께한 주말을 마감하는 시간. 자. 당신의 가족은 누구입니까? 요즘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스마트폰 과부. 우리 남편은요, 퇴근하고 들어오면 마누라에 내 얼굴 쳐다도 안 보고요, 나한테는 말도 안 걸어주고요, 맨날 침대에 앉아서 이 짓만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때문에 내가 지금 과부가 되고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아빠, 사전의 정의에 의하면 아내와 자녀가 가족이죠. 그런데 주말 내내 스마트폰 손에 들려진 채로 이것이 가족이 되어서 하루를 사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한 아빠는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갑자기 지방 멀리 발령이 났대요. 그래서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살게 됐답니다. 격주에 한 번씩 주말에 4시간을 운전해서 서울을 오시게 됐다는 거예요. 이분 주말에 그냥 거기서 쉬지 왜 자꾸 복잡한 서울에 오실까요? 왜? 왜 오시죠? 네, 가족이 보고 싶어서 오죠. 그런데 중학생, 고등학생 2 자녀가 있는데 이 2 자녀는 주말 내내 아빠 얼굴 한 번도 안 쳐다본다는데요. 이거 쳐다보더라고요. 서운하다 그런 얘기를 저에게 나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누가 가족인가요? 엄마, 아빠, 형제가 가족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가족이 되어서 하루를 살아요. 그런데 어머니 인터뷰 중에 이런 말씀하신 게 기억나시죠? 일반 가정에 비하면 우리 집 어떻다 그랬어요? 양호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저 가정 양호해 보이셨나요? 그런데 양호하다. 그것이 저분의 생각인 동시에 오늘 오신 우리 부모님들, 또 이 자리에 오지 않으신 이 땅의 부모님들의 생각이 이게 여기 지점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양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정이 양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실에 늘 TV가 떠들게 두는 것입니다. TV에 대해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가족 중에 제일 부지런한 가족이다. 일단 일어나면 이 가족은 떠들기 시작한다는데요. 다른 가족 얘기는 절대로 안 듣고 지만 떠든다는데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 되려면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영향력이 미쳐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은 누구 말을 듣고 있는가? 누가 말을 하고 있는가? 제가 지금부터 4시까지 여러분에게 영향력 있다면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마이크가 제 손에 있잖아요. 오늘은 저만 떠들 거거든요. 우리 가족은 누구 말을 듣고 있지? 누가 말하고 있지? 여러분, 이게 영향력인 거예요. 보세요. 3살짜리가 거실에 앉아서 뽀로로로 봐요. 자, 뽀로로 보죠? 거실에서
손흥주는 안 보나요? 보죠? 예. 뭐 문제 있나요? 양호하잖아요. 아유, 집중력도 좋아. 아, 또 우리 어르신들은 또 집중력 있다고 또 막 칭찬해요. 손자손녀. 과연 양호한 것인가요? 우리 다 양호하다고 생각하죠. 무슨 문제가 없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강호동 씨, 자기 아들이 뽀로를 너무 좋아한다는데 그 강호동 씨는 어떻게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도 아빠가 보러 미쳐있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이 공공장소에서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는 걸 가르쳐줘야 되잖아. 그러면은 이제 단체로 반복으로 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우리 관계를 피해가 되잖아. 그럼 그 되게 신경 쓰인다고. 막 뛰어다니고 뽀로로 다쳤네. 가끔 애가 그러니까 친구가 아이를 바꿀 수 없다면 SK-BTV로 바꿔요. 저거 거짓말이야. 여러분, 저 친구가 저거 거짓말이야 한 거 이해하셨어요? 네. 뭐가 거짓말이라는 거야? 네, 내일 또 만나요. 저거 거짓말이라는 거야. 왜요? 뒤집어지면 바로 다시 나오잖아요. 내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내일 또 만나요. 거기에 메시지가 있죠. 내일까지는 너 보고 싶어도 어떡하라고요? 참아라, 기다려라, 절제하고 다른 것도 해야지. 24시간 TV만 쳐다보고 있으면 인간이 되겠니? 이 말이 함축되어 있는 말이 내일 또 만나야죠. 아이들이 저 멀리 있어가지고 제가 단상으로 올라가야 되겠어요. 얼굴이 전혀 안 보이네. 올라가야 되겠죠. 네, 미치겠네. 그런데 뒤집어지면 바로 다시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 안에 절제력이라는 기제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3살짜리가 거실에서 뽀로로를 보고 있어요. 문제 없어요. 양호해 보여요. 그런데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 됩니다. 엄마가 저녁을 차려놓고 뽀로로 보는 아이를 부르겠죠? 지혜야, 뽀로로 보고 이쪽으로 와. 같이 밥 먹자. 네, 엄마.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달려올까요? 아니요. 네,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이 아이 지금 뭐 하는 중이에요? 우리는 그냥 뽀로로 보고 있나 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 이 아이는 지금 부모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아이가 되어 있는 거죠. TV라는 영향력에 잡혀있기 때문에 가족, 엄마, 아빠라는 가족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아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몇 번 불러도 반응이 없으면 엄마 이제 TV 앞에 가서 리모컨을 들고 이제 TV를 끄겠죠? 지혜야, 오늘 많이 봤지? 우리 저녁 먹어야 되니까 내일 또 보자. 내일 또 보여줄게. 끝나. 꺼보세요. 이 친구 어떤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뒤집어져요. 뒤집어져. 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엄마의 음성을 지금 거역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월이 흐릅니다. 5살 되고 7살 되고 10년이 지나서 이제 이 아이가 13살이 됩니다. 자, 13살짜리는 집에 어디 앉아있어요? 예, 책상 앞에 있죠. 컴퓨터 앞에. 주방에서 엄마가 일을 하시다 심부름 시킬 일이 생겼어요. 불러봅니다. 지혜야, 엄마한테 잠깐 좀 와볼까? 게임하다 말고 엄마가 부르시니까 멈춰놓고 달려와서 엄마, 저 부르셨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요. 이게 불가능한 아이들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들고 소파에 앉아서 게임하고 있는 자녀에게 엄마가 뭐 시켜보세요. 대답은 응 그러는데 엉덩이를 떼야 안 떼요? 안 떼요. 엉덩이 안 떼요. 그럼 엄마는 똑같은 말을 5번 하게 되겠죠? 여러분, 5번째 말할 때도 첫 번째 말할 때처럼 여러분 입에서 고상하게 말이 나가시나요?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온갖 악한 것들이 다 딸려 나와요. 나는 고상한 엄마가 되고 싶은데, 고상하게 엄마 역할을 하고 싶은데, 지금 아이들의 눈가기가 가족이 아닌 존재에 영향력 아래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아이들이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양호하다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 네 단어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자녀는 부모를 순종하고 존경하고. 이 사랑과 신뢰, 순종과 존경, 이 네 단어는 저와 여러분 가정을 지탱해야 될 네 개의 기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집집마다 이 네 개의 기둥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사라지고 있어요. 왜? 지금 가족 아닌 존재가 가족보다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자녀를 키운 엄마들에게 물어봐요. 자식 교육이 힘드냐? 아, 힘들대요. 중학교 엄마들도 힘들대요. 초등학교 엄마들도 힘들대요. 아니, 영유아 자녀를 키운 엄마들도 힘들대요.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 대답해 보세요. 내 자식이 내 말만 잘 들어보세요. 자식 키우는 게 힘들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 저를 따라합니다. 침묵은 예스다. 아무 소리 안 하면요, 그냥 나는 편하다 이 소리예요. 예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핵심이 이건 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의 지금 문제는, 우리가 자랐을 때와 지금 다른 한 가지는 우리는 부모의 영향력 아래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는 부모보다 더 영향력 있는 존재 가운데 잡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힘든 거예요. 이게 엄마만 힘든 게 아니에요. 학교도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의 음성을 듣지 않는 아이들이 교실에서 선생님의 음성을 듣겠어요? 가정에서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아이가 어떻게 교실에서 선생님을 존중하겠어요? 요즘 초등학교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푸념하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아유, 교사라는 직업이 참 괜찮은 직업이긴 한데 교실에 학생들만 없으면 딱 좋은 직업이야. 요즘 선생님들 너무 힘드시대. 너무. 왜요? 내 말을 존중하는 태도로 듣는 애들이 지금 교실에서 사라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아이가 엄마 말을 잘 안 듣는 거, 선생님 말을 무시하는 거. 그래서 엄마, 선생님 힘든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엄마나 선생님에게 긍정적으로 반응을 못하고 있으면요, 이 아이는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같은 데 가서 가끔 강의할 때가 있어요. 학생들 돼서. 고등학생들을 만나보면요, 진짜 마음이 아파요. 한 7, 80% 아이들이요, 제 말을 안 들어요. 자기들끼리 떠들고 장난치고 엎드려 자고, 아니 저것들이 날 언제 봤다 이렇게 날 무시하지? 이런 느낌이 들도록 행동들을 해요. 그런데 보면 영어들은 잘해요. 수학도 잘해요. 아유, 저 친구 영어 수학 잘하는 거 보니까 스카이 대학교 가겠어요. 비록 저는 무시하지만. 그죠? 저를 무시한다고 스카이 대학 못 가겠어요? 여러분, 스카이 대학 모집 요강 저도 한번 들여다봤는데 최근에 보니까요, 권장이 무시하는 자 우리 대학 올 수 없다 이런 거 없던데요. 다 가요. 갔어요. 졸업을 하고 취직을 했는데 교실에서 저를 무시하듯이 자기 직장 상사를 우습게 알아요. 여러분, 이 친구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고마워 얘들아. 너희들 반응이 그랬어. 엄마들보다 훨씬 낫다. 반응하는 게 능력이에요. 망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교실에서 저를 무시하듯이 자기 배우자가 무슨 말만 하면 무시해요. 이 친구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고마워. 너희들이 이해력이 좋다. 그런데 우리 엄마들은 집에서 이러고 싸우고 있는 거야. 야, 내가 너랑 인수가 돼도 괜찮으니까 너 영어는 시켜줘. 대학을 가야 될 거 아니냐. 이러고 이제 맨날 싸우는 거야. 그래서 중고등학교 가보면 영어 잘하는 애들은 많아요. 엄마가 싸워서 시켜놔서. 근데 중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집에 가보면 부모와 자녀 간의 왼수들이 돼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영어 잘하는 게 실력이라고 누가 그래요? 저도 미국 몇 번 가봤는데요, 미국 가보니까요, 거지들도 다 하는 게 영어더라고요. 세상이. 여러분, 그런 거 실력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첫 번째 만난 관계 누구예요? 부모. 부모에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단계 만나는 어른들이 누구예요? 선생님들에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실은 이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그게 어디서 왔냐? 가정의 영향력이 부모가 그 자리에 못 있으면서도 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학교 보내실 때요,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1년 365일 1년만 매일 한마디만 해보세요. 너는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집중해서 들어라. 선생님 말씀 다 듣고 와.
학교 갔다 오면요 다른 거 확인할 거 없어요. 너 오늘 교실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온 거 맞지? 집중해서 들었지? 그 한 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 아이가요 교실에 앉아서 선생님 말씀을 집중해서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 교실에 굉장히 특이한 아이가 돼요. 요즘 교실 분위기가 정말 그래요. 여러분 가보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애가 눈을 마주치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메모를 해가면서 미소를 지어가면서 내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의 눈길이 자꾸 그 아이에게로 향할까 안 향할까요? 네, 자꾸 쳐다보게 되겠죠. 특이하잖아요. 선생님의 눈길이 그 아이를 향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선생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그 아이에게로 흘러가는 중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도관에는 물이 흐르죠. 송유관에는 기름이 흐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과 성공 그것은 자기 앞에 있는 권위적 관계를 향한 순종과 존경이라는 마음과 태도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관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마음을 끌어오는 능력. 제가 교실에 가서 안타까운 것은 교실에 있는 아이들이요 고등학생들이 그 능력들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 본 어른이 와서 얘기를 하면요 제 마음을 가져갈 아이가 별로 없어요. 딴짓하고 떠들고 자고 저를 완전 무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아이를 어떻게든지 공부를 잘 시키는 데 관심이 많아요. 제가 어머니들에게 물어봅니다. 무슨 칭찬 듣고 싶으세요 어머니? 그러면 많은 어머니들이 로망을 얘기해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식 잘 키웠다 소리 듣고 싶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식 잘 키웠다 소리를 듣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 잘 키웠다의 그 잘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가 생각하는 잘과 좀 다른 거예요. 보통 어머니들이 잘 키웠다의 잘의 성분을 분석해 보니까 거기에 스카이 대학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 자식 스카이 대학 보내면 나는 성공한 것이고 우리 애도 성공하는 것이고 나는 자식 잘 키웠다 소리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성공은요 여러분 자녀가 스카이 대학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20살 됐을 때 대학을 갔는지 안 갔는지도 아무도 몰라. 동네 사람들은 나만 아는 비밀이에요. 쉿! 묻지 마세요. 요즘은 또 안 물어보는 게 예의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옆집에서 온 거예요. 언니 부러워요. 아니 언니는 자녀가 지금 20살이죠? 맞죠? 와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자녀랑 잘 지내세요? 어떻게 그 자녀랑 친구처럼 사세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자녀랑 좋은 관계 만들 수 있어요? 언니 정말 인생 성공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인생 성공인 거예요. 우리는 공부에다 목숨을 걸고 있지만 그거 여러분 인생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사람은 혼자 똑똑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아이가 영어 잘하냐 수학 잘하냐 시험 기간 때마다 뭐 점수가 얼마냐 이러고 있는데 교실에 가보면요 정말 아이들이 루저들이에요. 제 마음을 가져가려는 거예요. 속된 말로요 아주 재수가 없어요. 애들 하는 행동을 그냥 제가 정말 그냥 긍휼함을 가지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섬기는 거지 정말 아이들이요 어른들을 존중하는 걸 하지 않아요. 고등학교 가고 있어요. 지 공부 잘하는 걸 굉장히 자부심들이 있는데 그게 없어요. 여러분 별볼 일 없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볼까요? 자녀와의 좋은 관계 속에 자녀가 성공하는 모든 DNA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가 아닙니다. 정말 나는 우리 집에 온 이 아이 무슨 대학 보내겠다가 아니라 나는 우리 집에 온 이 아이와 좋은 관계를 만드는데 내 목숨을 걸겠다. 여러분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를 갖고 있어요. 공부는 있잖아요. 여러분한테 비밀을 특별히 말씀드리는데 공부는요 결국 팔자대로 가는 거야. 여러분이 애쓰고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안 믿죠 제 말을. 표정을 보니까 안 믿는데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자녀가 고등학생이 되면 그 자녀가 엄마를 깨우쳐줘요. 아 공부는 결국 팔자 들어가는 거였구나 라는 사실. 그런데 그때 깨달으면 여러분 다 잃는 거예요. 다 잃는 거예요. 제 말이 안 믿어지시면 여러분 주변에 고등학교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한테 물어보세요. 선배님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집 애 지금 고등학생 됐잖아요. 엄마가 애쓰고 힘쓴 대로 잘 안 돼요?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말도 하지 마. 공부는 결국 팔자 들어가더라고. 네 인생이나 잘 살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 언니는 사실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언니예요. 대다수 언니들이 그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제가 고등학교 엄마들을 만나보면요, 10명 10명이 다 똑같은 소리예요. 뜻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뜻대로 되더라는 엄마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근데 중학교까지 키운 엄마들은 그 사실을 몰라. 비밀이야. 마치 꽃들에게 희망을 보면요, 아시죠? 꽃들에게 희망을 그 보면 이렇게 애벌레들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막 밟고 올라가는데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내려오는 벌레들이 있어요. 내려오는 벌레들. 근데 내려오는 벌레들이요, 아무도 얘기 안 주잖아요. 올라가봤자 아무것도 없다 소리 안 해요. 진짜 아무도 안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게 계속 올라가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까지 엄마들이 고등학교 엄마들로부터 그 소리를 못 듣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비밀이 된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고등학교 엄마들. 도대체 왜 그 사실을 후배들한테 얘기를 안 해주세요? 그랬더니요, 엄마들이 진심이 이거더라고요.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괜히 자기만 미워한대. 지도 당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부 내려놓으시고요, 관계를 잡으세요. 제가 어머니들을 쭉 이렇게 관찰해보면서 깨달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엄마들 안에 머릿속에, 생각 속에 신화가 하나씩 들어오는 거예요, 신화. 이것이 이제 옆집 한번 갔다 오면 신화가 확확 들어오고요. 초등학교 이제 4학년 되면 막 신화가 생겨요. 이 신화가 뭐냐면, 신화의 뜻은 아시죠? 신화란 결코 검증되지 않는 허황된 믿음. 이게 신화의 뜻이에요. 뭐, 손 없는 날 이사 가야 된다, 이런 말. 여러분, 손 없는 날 이사 가야 된다. 이거 과학이에요, 신화예요? 신화죠? 누구만 좋아요? 이사센터만 좋잖아요. 그런 종류의 신화가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온다니까요. 이게 뭐냐면요, 조금만 도와주면 애가 뭐가 될 것 같아요. 영어도 조금만 도와주면 될 것 같고요. 수학도 조금만 도와주면 될 것 같고요. 과학도 조금만 도와주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이거 신화예요, 신화. 조금 도와줘도요, 되려면 되고 안 되려면 안 돼요. 조금 안 도와줘도요, 되려면 되고 안 되려면 안 돼요. 이게 과학이에요. 그런데 조금 도와주면 될 것 같더니 신화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집에서 애를 잡고 앉았어요. 도와주겠다고. 애를 잡으면서 왼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실에서도 선생님을 무시하는 아이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화를 내려놓으세요. 관계를 잡으세요. 공부는요, 도와준다고 되는 게 아니지만 관계는 내가 투자만큼 없는 거거든요. 엄마들 안에 또 착각도 있어요, 착각. 이 착각은 무슨 착각이냐면, 자기 뱃속에다 아이를 10달 동안 이렇게 품고 키워서 애가 출산됐기 때문에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내가 설계했다는 착각을 해요. 여러분, 10달 동안 내 아이를 뱃속에다 넣어놓고 키워내서 내 몸을 빌려준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이 뱃속에 넣어놓고 10달 동안 얘 IQ는 135로 세팅하고 키는 178 만들고 이런 DNA 조작 여러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나 보네. 대답을 했네. 침묵은 예스라니까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대답을 하세요. DNA 조작하셨어요? 네, 이렇게 솔직해지시면 좋겠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시고. 마음은 있었지만 못했죠. 능력이 안 됐어. 그런데 마치 우리는 우리 아이를 설계한 양 자꾸 도면에 손을 대는 거예요. 이런 것이에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 집에 선물 하나 보냈어요. 포장지를 열어보니까 네모 상자가 온 거예요. 멋지게 생긴 네모 상자. 버튼이 몇 개 달려있어요. 눌러보니까 소리가 잘 나. 멋진 라디오를 선물한 거예요. 그 라디오를 들으면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운명의 그날, 가서는 안 되는 옆집을 가게 됐어요. 옆집을 갔더니요, 그 집도 나무 상자가 있어요.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선물로 받았대. 근데 그 집 상자에서는 소리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림도 나오는 거예요. TV였던 거예요, TV.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상자에서는 꼭 소리만 나는 게 아니네? 그림도 나올 수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 집에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리만 나오는 라디오를 볼 때마다 별로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자꾸 두드리는 거야, 라디오를. 야, 너도 좀 그림 좀 나오게 봐, 그림. 야, 옆집 상자에서는 그림도 잘 나오더라. 왜 너는 소리만 나니? 너도 그림 좀 나오게 해. 맨날 두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라디오에서 그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네, 설계할 때 라디오로 설계됐기 때문에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요, 옆집만 갔다 오면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식한테. 자꾸 도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설계 도면을 태고적부터 연구해온 학문이 있어요. 애니어그램이라고 해요. 9가지로 인간의 도면을 연구하는 곳인데 이런 걸 여러분 자녀 중에 어떤 애들이 있냐면 어떤 물건을 보면 그냥 열심히 잘 갖고 놀면 되는데 라디오 가면 라디오를 갖고 놀면 되는데 라디오 소리를 듣는 데는 관심이 없고 라디오 속을 들여다보는 애들이 있어요. 자꾸 뜯어보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걔한테 물건이 가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건 망가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걔는 그냥 분해를 했다가 조립할 능력이 안 됐을 뿐이에요. 근데 이제 엄마들이 이게 망가뜨린다고 그러죠. 자꾸 망가뜨리는 애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요, 설계 도면 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깊은 호기심이 도면에 그려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걸 5번이라고 해요, 5번. 이 애니어그램 9가지 중에서 5번 도면들. 5번 도면들은요, 뭘 보면 궁금한 거예요. 호기심이 발동해서 뭐 한 가지를 깊이 들여다보는 데 관심이 있는 친구들. 과학자들, 연구자들, 관찰자, 조사관, 다 5번들이에요. 요즘 노벨상 시즌에 뭐 노벨 문화 무슨 상 받았다, 뭐 화학상 받았다 이런 사람들 평생 한 가지만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런 상 받는 거죠. 제가 아는 교수님은요, 미국에서 10년 동안 초파리만 들여다보고 박사학위를 받았대요. 자기는 박사는 박사지만 아는 건 초파리밖에 없대요. 10년 동안 초파리만 봤다는 거예요. 초파리 박사. 보통 여러분 같으면 10년 동안 초파리만 들여다보라고 할 수 있겠어요? 5번이라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5번이라면 그 아이는 누가 뭐 자기를 쳐다보는데도 관심이 없고요. 궁금하기 때문에 그걸 자꾸 깊이 들여다보고 구석에 처박혀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불행하게도 예를 들어 3번이다. 이 3번은 항상 누가 자기를 봐줘야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무대 체질이라고 해요. 김연아, 오프라 윈프리 이런 사람들 다 3번이에요. 성취형. 이 3번들은 누가 나를 칭찬해주지 않는 일은 굳이 내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엄마, 아무도 안 봐주는 일을 왜 해야 돼? 이게 3번이에요. 그렇게 말합니다. 늘 자기가 중심이 돼야 되고 성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 중에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3번이 있으면요, 보드게임을 하잖아요. 보드게임을 가족들이 하면 3번이 이겨야 그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 중에 3번 있으면 막 눈치를 줘서 빨리 쟤한테 몰아줘야 돼요. 어차피 행복하려고 게임하는 건데 거기서 룰을 따지고 뭐 정직해야 된다 이런 헛소리 하면요, 그 게임이 안 끝나요. 목적이 여러분 같이 보드게임 하는 목적이 무슨 뭐 룰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즐거우려고 하는 거죠. 어쨌든 그런데 엄마가 이제 3번이었던 거예요. 엄마는 늘 칭찬을 갈구했어요. 3번들은 많은 칭찬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 시절에 그 엄마가 이 사람을 칭찬했을까 안 했을까요? 거의 안 하죠. 우리 어른들이 뭐 칭찬 못 하잖아요. 애 버릇 나빠진다고. 나는 너무너무 칭찬이 필요했는데 칭찬 못 받고 살았으니까 그게 한이 됐거든요. 이 엄마는. 그래서 이제 내 자식을 낳으면 내가 마음껏 칭찬하리라. 그리고 나서 이제 칭찬하기 위해서 자꾸 무대에 세워야 되잖아요. 구석에 자꾸 도망가는 놈을 불러다가 무대에 세워놓고 칭찬해 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5번은 죽음이에요, 죽음. 누가 자기를 봐주는 거 너무 싫어하고요. 관심 갖는 거 관심 없어요. 그래서 자꾸 엄마가 무대에 세우려고 그러면 애들 자꾸 도망가거든요. 칭찬해 주려고 그러는데 도망을 가요. 그래서 엄마 입에서 어떤 말 나갈까요? 저 자식은 도대체 협조를 하네, 협조를. 이런 말이 나왔죠.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 자녀는 엄마를 협조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또 어떤 아이들은요, 엄마 입장에서 보면 자녀가 약간 재수없는 애가 있어요. 자꾸 엄마를 가르치는 아이가 있어요. 엄마한테 와서 지적질하는 아이들. 엄마를 가르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요, 설계도면 1번이라고 그러는데 도면 안에 세상 모든 일에는 원칙과 기준이 있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1번 심판자, 교사.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대부분 1번들이 있어요.
1번 선생님들은 모든 사람이 이런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착각이에요, 선생님들. 1번들만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1번이니까 엄마가 하는 뭘 할 때마다 자꾸 기준이 보이는 거예요. 엄마, 왜 빨간불인데 신호등 못 넣으셨어요? 나도 알거든. 그럴 만했으니까 건넜지. 근데 1번들은 자꾸 말해줘요, 그걸. 엄마가 모르는 줄 알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중에 1번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1번이면요. 여러분 엄마랑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어렸을 때 엄마한테 많이 들이댔어요. 원칙, 기준. 그래서 엄마 머릿속 한 구석에는요, 이런 게 들어있어요. 1번 자녀의 엄마 머리 한 구석에 이런 게 들어있어요. 저녀는 진짜 재수없어. 이런 게 들어있어요. 자꾸 지적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1번인가 보다 싶으면, 그래서 엄마랑 내가 이렇게 그냥 안 좋았나? 이러면,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제 강의 끝나면 엄마한테 빨리 전화하세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엄마, 내가 정말 철이 없어서 엄마도 그때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내가 엄마한테 뭐 이랬고 저랬고 속 뒤집는 말을 많이 한 게 떠올라.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잘할게요. 한번 풀고 가세요. 그 다음에 어떤 아이들은요, 엄마 입장에서 보면 아니 지나 잘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남 걱정해 주는 애들 있어요. 야, 니나 잘해, 니나. 요런 애들 있거든요. 그 설계 도면 2번이라고 그러는데요. 2번 도면은 도면 안에 약한 사람들, 누군가를 도와야만 하는 헬퍼가 그려져 있는 사람들. 간호사들, 여러분 2번이 아니면 간호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은 맨날 신경질 내잖아, 짜증내잖아, 아프면. 그 짜증내는 사람들을 웃으면서 받아주려면요, 그 2번이라서 가는 거예요. 사회복지 쪽에 일하는 사람들,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들, 다 이런 일이 많지. 약자를 돌보는 것이 즐거워. 근데 의사가 이제 됐는데 이 사람은 2번이 아닌데 의사가 된 거예요. 왜냐면 의사는 누굴 도우려는 열심 때문에 직업을 갖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그죠? 의사는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돼요. 근데 예를 들면 7번이 의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불쌍해요. 7번은 어떤 사람이냐면 창밖을 딱 내다보면요, 너무나 많은 곳에서 나를 오라 그러는 거예요.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를 기다리고 있는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 7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김우중 씨가 7번이라서 그런 말 하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로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자꾸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주말마다 낚시 가는 사람들, 모험씨, 뭐 이런 게 다 이제 7번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번, 소아과 의사가 됐어, 7번이. 소아과 의사가 됐는데 코찔찔이들을 하루에 300명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감기 시즌에 오는 애들이 감기 증상이 다 똑같잖아요. 걔는 나를 처음 보지만 나는 300번째 보는 거야. 뭐 얘기해주고 싶겠어요? 똑같은 말? 그래서 우리 큰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우리 환자들한테. 여러분 미워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300번째 얘기하는 거라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그런데 창만 바라봐도 너무 할 일이 많고 갈 곳이 많은데 그 깐난하게 애들, 그 코찔찔이 애들 들고 300번 똑같은 소리 하고 있을래 보세요. 행복할까요? 행복할 수가 없죠. 나는 지금 뭐하나 싶은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핵심은 뭐냐면, 얘기가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핵심이 뭐냐면 우리 자녀들은 누구나 다 고유한 도면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다는 사실이에요. 도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 이 도면을 만드는데 엄마이기 때문에 도면을 만드는데 관여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런 건물을 지으려도 도면을 따라 지어야 되나요? 지 맘대로 지어야 되나요? 도면 따라 지어야죠. 근데 도면 따라 집을 짓고 있는데 주인이라고 나타나가지고 여기다 기둥 세우려고? 안돼 보기 싫잖아. 여기 없애고 여기다 세워.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이 도면과 상관없이 푼수를 넣어서 집을 지으면 그 집 어떻게 되죠? 반드시 무너지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이의 도면에 손을 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로지도도 우리의 의사 만든다, 교사 만든다 이런 건 진로지도가 아닌 거예요. 이 아이가 도면대로 살아내도록 내가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 그리고 교사 만들겠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 아이가 다행히 1번이면 선생님 하면서 행복하겠지만 성공할 확률은 9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좋은 관계. 나는 우리 집에 온 이 아이랑 좋은 관계 만드는데 내 목숨을 걸겠다 이러고 살면요, 그 도면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도면이 드러나는 거예요. 목표를 바꿨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와의 시작. 자녀와의 관계 속에 자녀가 선포하는 모든 일들과 그러니까 여러분 목표를 바꿨어요. 제가 목표를 바꾸라는 말은 생각을 바꾸라는 뜻이 아니에요. 말을 바꿔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 인생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를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들아, 지난 한 달 동안 아빠가 너한테 주로 무슨 말 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우리 딸, 엄마는 너한테 주로 무슨 말 많이 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렇게 물어보면 여기 있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인생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를 쿨하게 말해줘요. 엄마 나만 보면 공부 얘기하고 시험 얘기하고 성적 얘기하고 학원 얘기하고 숙제 이런 종류가 나와요. 여러분 인생 목표는요, 스카이 대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자녀랑 관계는 좋아지지 않아요. 이미 나빠져야 돼요. 근데 그렇게 물었더니요, 우리 아이가 엄마 나만 보면 사랑한다고만 해주시고요, 엄마 나만 보면 늘 네가 최고라고 격려해주시고요, 엄마 나만 보면 계속 허그하고 등 두드려주고 이런 거 하시잖아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목표는 좋은 관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있는 내 아들을, 나는 이 아들을 스카이 대학을 보내고 싶어. 그게 내 목표야. 그러면 아들 볼 때마다 내 입에서 어떤 말 나가겠어요? 공부해라 소리 나가겠죠, 당연히. 근데 나는 다른 목표는 없어. 나는 이 아이랑 어떻게든지 좋은 관계 만들고 싶어. 좋은 관계. 그럼 아들 볼 때마다 무슨 말 나갈까요? 좋은 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바뀌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목표를 바꾼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목표를 바꾸시고 언어를 바꿔보세요. 한 달 지났을 때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엄마, 말이 좀 바뀌셨어요? 엄마, 말이 바뀌셨어요? 그래, 여러분 이제 목표 바뀐 거예요. 엄마, 나는 엄마가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엄마가 되셨어요.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요, 학교 가면 선생님들 많으시죠? 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몇 점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그런데 집에 와도 또 선생님이 계셔. 여러분 아이들이 원하는 건 엄마 선생님이 아니라 그냥 엄마예요. 여러분 집에서 제발 선생님 노릇 좀 하지 마세요. 공부, 시험, 성적 그거는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랑 좋은 관계를 만드세요. 우리 아이들은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잘못 태어난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엄마 아빠가 바쁘셨어요. 그리고 형제도 많았기 때문에 나한테 신경 쓸 틈이 없으셨어요, 부모님이. 저는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공부했냐, 공부해라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두 분이 너무 바쁘시니까.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요, 엄마들이 너무 한가해요. 애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딴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된다고요? 연수가 돼가는 거예요. 지금. 정말 목표를 바꿔보세요. 너무 놀라운 사실이요. 이건 신비인데요. 신비. 엄마가 공부를 잡고 있잖아요. 엄마가 공부를 잡고 있으면 신기하게도 아이들은요, 세상에 공부 말고 할 일이 너무 많구나 이런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고등학생이 되면요, 밤 12시에 괜히 오토바이를 타겠다고 나가요. 그것도 지가 할 일이래. 해봐야 될 일이래. 근데 너무 놀라운 건요, 엄마가 관계 하나를 잡고 있으면요, 관계를 잡고 있으면 이 아이는요, 학생이 세상에 할 일이 공부 말고 뭐가 있어?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신비예요, 여러분. 정말 신비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에 대한. 나조차도 공부를 얘기 안 하면 우리 아이는 절대로 공부를 안 할 거야. 이런 신화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반대예요. 여러분은 그냥 집에서 좋은 관계를 만드세요. TV, 컴퓨터, 스마트폰의 영향력을 죽여버리고요, 여러분의 영향력을 가지고 좋은 관계를 만드세요. 그러면 아이는요, 공부밖에 할 게 없어요. 개그맨 이성미 씨가 있는데요, 아시죠? 개그맨 이성미 씨가 하루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TV에 나와서. 자기가 이제 밴쿠버에서 애들을 키웠는데, 캐나다에 아들, 딸을 혼자 이혼을 했는지 전 배경은 잘 모르는데 하여간 고생을 엄청 했대요.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아들이 얼마나 속을 많이 썩었겠어요. 엄청 속을 썩였대요. 그래가지고 이 이성민 씨가 또 입이 건 거 아세요? 입이 걸어요. 하여간 아들을 볼 때마다 엄청 욕을 막 쏟아붓대요. 미친 짓을 하니까 눈앞에서. 그래서 맨날 저주를 퍼붓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머리 안에 아니 내가 이렇게 말한 대로 아이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갑자기. 너무 놀래요. 촌스러치게 놀라서 그 다음부터 말을 바꿨어요. 눈앞에서 애가 하는 행동은 똑같아. 미친 짓을 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축복의 말을 했대. 축복의 말. 좋은 말만 했대. 의지적으로. 근데 어느 날 딸 보고 오빠 저녁 먹으라고 그래 보냈대요. 저녁을 차리러. 오빠 방은 2층에 있어요. 딸이 오빠 부르러 방에 갔다가 계단을 막 뛰어내려오더래. 엄마 큰일 났어 막 뛰어내려오더래. 그래서 이성민 씨가 놀라가지고 왜 그러니 그랬더니 이 딸이요. 엄마 지금 오빠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 이게 신비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부터 결단하시고 여러분의 언어를 바꾸세요. 아이를 볼 때마다 축복의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하세요. 그러면 아이는요 신기하게도 자기 할 일을 찾아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와의 시작. 자녀와의 좋은 관계 속에 자녀가 구원하는 모든 이해가 들어있다. 그 여러 가지 과학적 이유가 있지만 그 과학적인 이유들은 이거에 대한 과학적 이유들은 나중에 책을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책으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아이들이 TV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을 때 양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 뇌 속을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TV, 컴퓨터, 스마트폰 하고 있을 때 뇌는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8개의 전극이 연결된 이 장치를 통해 뇌의 각 부분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지켜볼 수 있습니다. 먼저 게임을 할 때 평소 좋아하던 게임에 아이는 곧바로 집중합니다. 비교해 볼 것은 책을 읽을 때의 뇌 활동입니다. 책을 읽고 게임을 할 때 아이들의 뇌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책을 읽을 때 빨간색과 노란색을 띠면 뇌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상상력과 감정이 필요한 만큼 전두엽도 활발합니다. 반면 게임에 열중하던 순간 아이의 뇌는 세계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전두엽도 활동하지 않습니다. 니온대학 놀이교수는 게임 시간을 엄격히 제한하라고 권합니다. 例えば指の動きを速くしようとすると思考っていうのは入らないんですね。考えるってことはできないです。ですからある意味では反射的に指が動くと。目と指で脳がそういう形で働くと。 전두엽은 뇌의 앞부분인 이마 쪽에 있다 하여 일명 앞쪽뇌라 불리는 곳입니다. 뒤쪽 뇌에서 받아들인 다양한 감정과 자극을 종합해 상황을 판단하고 조절하는 것이 앞쪽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눈으로 뭔가를 보고 있으면 그 사물을 인식하는 시신경은 뇌의 뒤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뒤에 있다 그래서 후두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뭘 보고 있을 때는 일단 뒤쪽에 자극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되세요. 뒤에서 자극과 정보가 들어오면 이걸 다시 앞쪽으로 보내줘요. 앞에 있다 그래서 뭐라 그런다고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할까요? 전두엽. 이 전두엽은 뭐 하는 곳이냐면 생각하고 판단하는 곳이에요. 자, 우리 아이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화면에 내가 키보드나 마우스나 손가락을 움직일 때 왔다 갔다 하는 나의 캐릭터가 나타나요. 그것이 눈을 통해서 시신경을 지나 뒤쪽에 찍혀요. 뒤쪽. 내가 나타났으니까 화면 반대편에 내가 상대해야 될 상대방 몬스터나 캐릭터가 있죠? 그것도 눈을 통해서 시신경을 지나 뒤에 찍혀요. 그리고 정보를 앞으로 보내줘요. 얘는 정보가 왔으니까 이제 뭐 한다고요? 생각, 판단. 앉아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저놈을 때릴까 말까? 저거 살살 때릴까? 세게 때릴까? 이쪽으로 가야 되나? 저쪽으로 가야 되나? 앉아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화면 속에 있는 내 게임 캐릭터 이거 어떻게 될까요? 벌써 죽었어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상대방에서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보가 들어오면 앞으로 보내서 여기서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오자마자 손가락으로 명령이 먼저 가는 거야. 눌러.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 자녀들 컴퓨터 앞에 앉혀놓으면 늘 뭐하고 있어요? 손가락으로 자판을 두드리고 있잖아요. 이러고 있을 때는 앞쪽 뇌에서는 자극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금방 친구 손가락으로 열심히 자판 두드리고 있을 때 요 전두엽에 노랗게 빨갛게 자극이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긴다는 거예요. 셧다운 된다는 뜻이에요. 드라마를 봐도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자, 드라마 봅니다. 조인성이 나타났네요. 뭔 소리 하는데 내가 못 알아들었어요. 저 상황에서 왜 저 말을 했지? 왜 저 말했을까? 왜 저 말했을까? 생각하고 있으면 내 생각 끝날 때까지 화면이 멈춰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화면 어떻게 됐어요? 지나갔어요. 쫓아가다 보면 뒤쪽은 바쁘죠. 이 들어오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뒤쪽은 바쁘지만 앞쪽은 활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영화를 보신다고 해보세요. 영화를 보고 있는데 초등학교 1, 2학년 꼬마들이 대여섯 명이 여기 와서 계속 여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영화를 볼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영화를 재밌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해야 돼요. 요 꼬마들을 싹 쓸어다가 구석에다 앉혀놓든지 치워버려야 되겠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TV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하고 있을 때 이 전두엽, 생각하는 기능이 돌고 있으면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TV, 컴퓨터, 스마트폰 할 때는 전두엽을 셧다운 시켜야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전두엽은 언제 켜지는 것이냐? 이건 언제 그러면 살아나느냐? 첫째, 소리를 들을 때. 언제요? 소리를 들을 때. 그럼 사람이 소리를 들으면 들리는 소리를 다 잡아다가 이게 무슨 소리지? 소리 정보를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소리 정보는 어디로 간다? 전두엽으로 가는 거야. 전두엽. 여러분 지금 1시간째 제 얘기를 잘 듣고 있으니까 1시간 동안 어디에 많은 자극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전두엽. 여기죠. 저 사람이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요.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듣고 있는 거 맞으시죠? 네. 혹시 아무 생각 없는 분 계세요? 아무 생각 없다면 지금 제 얘기를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어요. 그럼 잘 들어야 여기가 자극되는데 TV, 컴퓨터, 스마트폰, 인터넷 이러고 살면요 이걸 늘 셧다운 시키기 때문에 들어서 이해하는 노력, 들어서 이해하려는 이 시그널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교실에 가서 이렇게 수업할 기회가 있어요. 가끔 가서 이렇게 애들을 만나보면요 한참 설명하다 과제를 줘요. 얘들아 잘 들어봐. 지금부터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해보자. 이해했지? 자 10분 줄 테니까 시작해. 그러면 손을 들어요. 원장님 지금 뭐 하는 시간이에요? 설명 다 끝났는데 5, 6학년 아이들은요 설명할 때 또 잘 듣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아서 못 알아듣는 건 이해가 되는데 진짜 요즘에 신기한 건 3, 4학년 교실이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3, 4학년들은요 듣기는 잘 들어요. 분위기는 요 분위기 비슷해요. 교실의 분위기 잘 듣는데 못 알아들어요. 왠지 아세요? 요 3, 4학년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지금으로부터 7, 8년 전 이 아이들이 2, 3살 때 본격적으로 뽀로로 보면서 자란 세대. 이 뽀로로 세대가 벌써 초등학교 3, 4학년 되는 거예요. 얘들은 2, 3살 때부터요 늘 앉아서 이러고 보면서 산 거예요. 보면서 살다가 교실에 3, 4학년이 돼서 또 교실에서 이러고 선생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뭘 시키니까 네? 뭐 하라고요? 저는요 선생님 음성을 들어서 전두엽으로 보내서 단어 맞추고 문장 맞추고 맥락 맞추고 구조 맞춰서 지금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셨구나. 이런 뜻이구나. 지금 이거 하라고 말씀하시네? 이거 안 했는데요. 그냥 선생님 얼굴 구경하고 있었는데요. 뭐 해야 되는 건가요? 딱 요거예요. 3, 4학년 교실에 지금 여러분 너무나 많은 애들이 이러고 있어요. 잘 듣는데요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누가 나한테 말을 걸어오면 저분이 지금 나한테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지? 하고 귀를 기울여서 듣게 돼 있죠. 맞아요? 네. 근데 요즘 이 고학년들과 중고등학생들은요 얘기를 해도요 그걸 귀 기울여 듣는 이게 장치가 작동이 안 돼요. 얘기 하나보다 그래요. 그리고 이걸 안 보여요. 셧다운 돼 있어요. 집에서도 엄마들 그러고 싸운다 그러네요. 엄마는 자녀에게 엄마가 엊그저께 분명히 너한테 말했잖아. 애는 엄마가 언제 말했는데? 싸우지 마세요. 둘 다 맞아. 엄마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잘 안 가요 지금. 심각합니다. 여러분 듣지를 못하면 교실에 앉아있으면 뭐하고 학원에 앉아있으면 뭐하겠어요. 이게 안 돼요. 보는 것은 이걸 셧다운 시키기 때문에 들어서 이해하는 이게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언제 또 이 전두엽은 켜지냐면 글을 읽을 때. 언제요? 글을 읽을 때.
눈으로 글씨를 보세요. 글자가 찍히는 것은 뒤쪽이죠. 근데 글자는 찍혀봤자 기호죠, 기호. 여러분이 러시아 글자로 된 책을 넘겨보세요. 책장 넘길수록 생각 깊어지세요? 눈물 나나 그럴까요? 글자는 뒤에서 찍혀봤자 아무것도 아니고요. 전덕으로 보내져서 단어와 문장과 맥락과 구조와 이게 돌아가야 그 책을 읽게 되죠. 실제로 책을 읽기 시작하니까 어디가 이제 다시 켜지기 시작했어요? 전두엽이 이제 할 일이 생겨. 드디어 내가 할 일이 생겼구나 하고 여기를 막 살려놓는 거예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분이 이런 연구를 하면서 내린 결론 읽어보겠습니다. 대략 시작. 네, 일주일에 3일 1시간씩만 보고 살아도 생각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 초중 고등학생들의 전두엽 상태는 지금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다 생각해서 일주일에 3일 1시간 무슨 매일 2-4시간씩은 TV 앞에 앉아있든 컴퓨터 앞에 앉아있든 스마트폰 보고 맨날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분의 진단은 이미 현실이에요. 제가 중학교 교실에 가보니까요 요즘 중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정말 싫어하는 거 3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 우리 각자 생각 한번 해보자. 싫어요, 머리 아파요. 생각만 하더라도 싫다는 애들이 교실에 점점 늘어나요. 선생님이 생각해보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얘들아 지금부터 전두엽을 켜고 전두엽을 돌려보자. 이 소리죠? 생각 어디서 한다고요? 전두엽. 그럼 싫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저는 전두엽 켜본 적이 없어요. 저 맨날 TV, 컴퓨터, 스마트폰 이러느라고요 꺼놓고 살았거든요. 싫어요가 그 소리예요.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거 있죠. 얘들아 생각 다 끝났니? 이제 우리 토론할 거니까 각자 자기 의견을 정리해서 발표 한번 해보자. 너 한번 발표할까? 없대요. 너 해볼까? 잘 모르겠대요. 너는? 글쎄요. 더 없대! 정리하는 것이 여기거든요. 초등학교 교실에서 질문을 하면 또 애들이 일단 다 손을 들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서 이렇게 시켜보면 딴소리에 손 들고 들어는 오는데 정리가 안 돼. 정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말하는 것보다 3번째 더 싫어하는 거 볼까요? 네, 써보자. 자, 이제 우리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서 각자 한 페이지씩만 공책에다 써봐. 그러면 특히 남학생들 큰 글씨로 2줄을 써. 큰 글씨로 2줄. 한 페이지 쓰라고. 야, 2줄이면 좀 더 써봐. 다 쓴 거예요. 더 있지 않을까? 더 없는데요. 어디가 안 돌아간다고요? 전두엽이 셧다운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세요. 제가 양팔이 없다고 해보세요. 제가 양팔이 없는데 누가 저한테 와서 권장희씨 바닥에 있는 휴지를 집어드세요. 이런 미션을 주면 양팔이 없으면 그거 주워 들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 일이 지금 교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자. 정리해서 발표해봐라. 써봐라가 안 된다는 것은 이 전두엽의 기능이 팔이 안 되는 것처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습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런 것이에요. 학습을 3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1단계는 입수, 집어넣는 거. 근데 집어넣으면 학습이 아니라 집어넣은 지식은 반드시 이 속에서 뇌가 정리를 해야 돼. 정리, understand, 깨달아져야 돼. 깨달아져. 2단계라고 해요. 깨달아졌으면 3단계 그것이 말과 글과 삶으로 다시 나와야 돼. 표출. 근데 정리하고 표출하는 장소가 뇌의 어디라고요? 어디라고요? 전두엽. 그러면 TV, 컴퓨터, 스마트폰 이러고 있으면 어디가 셧다운 된다고요? 그러면 TV, 컴퓨터, 스마트폰을 계속 보고 있으면 정리 표출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골짝밭에다 씨앗을 뿌리면 싹이 잘 자라야 안 돼요. 그럼 밭을 읽어야 돼요? 씨앗을 바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밭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녀한테 구문학습지를 시켜요. 자, 구문학습지 한다 무슨 뜻이에요? 구문에 있는 지식정보들을 머릿속에다 집어넣는다. 몇 단계? 1단계 한 거죠. 집어넣었어. 근데 학습지 끝나면 학습지 짱 밀어놓고 TV 앞에 앉아서 이러고 TV만 봐. 애니메이션 봐. 그러면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다는 얘기는 전두엽을 셧다운 시킨 거예요? 켜놓은 거예요? 셧다운 시킨 거죠. 그래야지 저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애니메이션 틀어놓고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 보세요. 저게 보는 거냐고. 그러니까 2, 3단계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엄마는요, 아니 이상하다. 교실에도 분명히 머릿속에다 집어넣었을 것이고 집에서 내가 구멍가에 사다 집어넣었는데 왜 이렇게 얘는 성적이 안 나오지? 아, 맨날 TV만 이러고 있으니까 열심히 집어는 넣어도 정리표출 2, 3단계가 지금 안 되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 엄마는 밭에 관심이 없고
그냥 학습지를 또 눈높이로 바꿔주는 거예요. 야, 구문 왜 이렇게 한대? 이상하다. 우리 눈높이 해보자. 눈높이에서 옆집에 10점 올라갔대. 눈높이가 안 돼요? 빨간 펜으로 또 바꿔줘요. 밭은 돌짝밭인데 씨만 바꿀 생각해. 2, 3단계라 생각을 하라고. 학원을 가도 마찬가지 여러분. 동네 A학원을 갔어요? 학원을 갔다 무슨 뜻이야? 학원에서 지식정보들을 머릿속에다 집어 넣는다. 몇 단계? 1단계. 근데 학원문 앞에서도 이러고 나오잖아. 이러고. 학원문에서부터. 그러면 지금 2, 3단계 하는 거예요? 지금 전두엽 꺼는 거예요? 꺼는 거죠. 성적이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2, 3단계가 안 되니까. 이게 안 돌아가잖아 지금. 그 성적이 안 나오면 대한민국 엄마들은 또 부지런히 어딜 가시는 거예요. 자녀가 성적이 안 나올 때 엄마가 가는 곳 어딜까요? 옆집 가세요. 옆집. 그 집은 수학고에 어느 학원 보낼까? 정부 수집하러 또 가. 대한민국 교육을 망치는 주범 옆집 아줌마라는 썰이 돌고 있죠. 옆집만 갔다 오면 교육정책이 바뀌어. 여러분 지금 옆집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하나의 지식이 들어오면 2단계, 3단계가 진행되는 뇌를 보라는 거예요. 보세요. 애가 학원에서 오자마자 컴퓨터로 스마트폰으로 웹툰을 보고 게임을 하고 있어. 그럼 엄마는 야, 너는 왜 오자마자 컴퓨터 켰니? 그 아이가 뭐라 그래? 엄마,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 뭐가 다 끝나요? 이제 몇 단계 끝난가 겨우? 1단계 끝난 거 여러분. 근데 우리 다 끝났다니까. 전 세계 지구상에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과외가 있대요. 어느 나라에도 없는 과외. 이게 무슨 과외냐면 중간고사 특과, 기말고사 특과라는 과외예요. 이 특과가 무슨 뜻이냐면 시험 기간에 학원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 시험 왜 보는 거예요? 생각 좀 해보세요. 시험 왜 봐요? 평소에는 집어만 내니까 이제 시험법이 주면서 뭐 하라는 뜻이에요? 정리하라는 뜻이에요. 이거 좀 돌리라고 시험법이 주는데 전대업이 안 돌아가니까 엄마들 어떻게 학원을 보내서 남의 전대업을 대신 돌려? 누구? 학원 선생님. 시험 공부는 저분이 다 하셔. 그래서 요약 정리해서 중요한 거 집어서 애한테 넣어줘요. 여러분 요약 정리해서 넣어주면 그 애한테 몇 단계예요? 이거 1단계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 전대업이 안 돌아가야지 거예요. 외워서 쓰는 거죠.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지를 제가 여러분 웃을 기회를 드릴게요. 엄마가 이제 아침 일찍 장보러 나갔습니다. 장보러 나가서 이마트 가서 한 장을 받아가 하루 종일 장봐서 장바구니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 장바구니 채워서 집에 들어오면 이 엄마 제일 먼저 뭐 하셔야 돼요? 정리해야죠. 정리. 냉장고에 넣고 냉동실에 넣고 당장 먹고 밖에다 넣고 다듬고 정리해야죠. 정리 끝내놓으면 이제 뭐 하셔야 돼요? 요리 해먹어야 될 거 아니야. 표출. 근데 엄마가 이걸 안 하시고 아우 장보기 힘들다 그러고 장바구니 구석에 콕 잡아놓고 TV를 켜시더니 계속 TV 보다가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장보러 나가는데요. 또 하루 종일 장봐가지고 장바구니 채워서 어제 장바구니 앞에다 처박아놓고 계속 TV 보다가 또 주무셔. 일주일 내내 장만보다 처박아놓고 TV 보다 주무셔. 그러니 아들이 물어보죠. 엄마 장을 보셨으면 엄마는 정리하든지 먹든지 해도 했는데 아침마다 장 보러 가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합니다. 아들아 너도 봐서 알겠지만 엄마가 지금 정리할 시간이 어딨니? 장 보기도 바빠 죽겠구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웃기죠? 왜 이렇게 못 웃으세요 근데 우리는? 아 웃기면 좀 웃어주세요. 요즘 누가 이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아이들이 아침 일찍 깨워 어디 가라고? 학교 가서 하나를 집어넣어. 몇 단계? 1단계. 학교 갔다 오면 또 학원 보내. 또 집어넣어. 몇 단계? 1단계. 학원 갔다 왔더니 또 사이버 학습을 해야 된대요. 메가스터디 끊어냈다는 거예요. 인강 들어가라는 거예요. 또 집어넣어. 몇 단계? 1단계. 남은 시간은 TV, 컴퓨터, 스마트폰, TV, 컴퓨터, 스마트폰. 몇 단계? 집어넣는 거다 몇 단계예요? 1단계. 이걸 안 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정도요. 이걸 안 켜. 이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켜지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데스티니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리죠. 그 아이폰 애플사에서 만들잖아요. 아이폰 하나 만드는데 100원이 들어간다면 그 중에 30원은 부품 사오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애플 회사는 부품을 30원 주고 세 나라에서 사옵니다. 그 말은 애플 직원들이 부품을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든다. 사다가 조립은 자기들이 할까요? 애플 직원들이 조립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조립도 안 해요. 조립은 또 중국으로 보내네요. 그래서 얼마를 주냐면 조립 비용 100원 중에 5원을 줘요.
그러니까 하나 만들어지는데 실제로 얼마 들어갔어요? 35원. 그럼 애플은 얼마 먹은 거예요? 65원. 아니 뭐 했다고요? 부품을 만들었어요. 조립을 했어요. 도대체 뭘 했길래 60원 가져갔을까요? 네, 그게 바로 이거지. 전기. 보세요. 그래서 아이폰 뒷면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아이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뒷면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Designed by Apple in California, Made in China 또는 Assembled in China 두 버전이 있어요. 디자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두엽 사용한 비용, 두 마디로 말하면 정리 표출한 비용, 쉬운 말로 하면 아이디어, 어려운 말로 하면 연구개발비, R&D 이런 뜻이에요. 얼마라고요? 60? 그러면 made in China, assembled in China 할 때 made, assembled 이건 뭘 사용한 거예요? 손을 사용한 비용. 다른 말로 하면 시키는 거 잘한 비용. 얼마라고요? 5원. 근데 교실에서요, 생각해볼까? 잘 모르겠는데요. 생각해볼까? 없는데요. 이러고 있으면 선생님은 그 친구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 그럼 너는 앉아서 시키는 거나 잘해. 자, 시키는 거 하면 얼마라고요? 5원. 얼마나 많은 우리 아이들이 지금 5원짜리가 돼가고 있는지 보이세요? 나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와, 다 아는 거다. 엄마 이번에 중간고사 특과 선생님 완전 쪽집게, 완전 쪽집게. 요약 정리해준 게 시험에 다 나왔어요. 아유, 어디 보자. 와, 100점 맞았네 우리 아들. 누구 닮았을 게 너 똑똑하냐? 스카이대학교 가겠다 야. 스카이대학 나와서 뭐 할 건데 남의 지식 가지고. 여러분 옛날에는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 있었죠. 선진국이 알고 있는 거 흉내내도 내가 먹고 살았으니까. 오늘날은요, 아는 게 힘이 아니에요. 남이 알고 있는 거 흉내내면 저작권법 위반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교실에 가보면 다 오잖아요. 제가 강의를 끝냈는데요. 어떤 분 진짜 오셨어요. 강의 끝나고. 오셔서 저한테 소개하시더라고요. 서울에 강남에 있는 뭐 고등학교 교사실이라는 거예요. 아, 오늘 소장님 강의를 듣고 보니까요. 우리 학교 전교 1등도 5원짜리네요. 그래. 강남에 전교 1등 5원짜리라는데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분 말씀이 얘가요 머리는 이상하게 좋아. 집도 부자라서 과목마다 다 쪽집게 과외를 해. 시험만 보면 1등급이야. 근데 A4 용지 한 장 주고 이런 주제에 대해서 네 생각을 에세이를 써봐라. 그러면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네, 얼마짜리? 5원짜리. 교실에 가면 다 그러네. 이게 안 돌아가요. 실제로 교실에 가봤어요. 초등학교 6학년 교실. 한번 보시죠.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실. 학교에 동의를 구해 등교 시간 전에 관찰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스마트폰부터 꺼내든 한 아이. 스마트폰과 가장 친한 듯 친구에겐 눈길 한번 주지 않는 아이들. 친구와 모여 앉은 쉬는 시간에도 시선은 역시 스마트폰에 고정되고 수업 중이 울려도 그만두질 않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운동장은 텅 비어 있습니다. 친구들과 뛰어놀기보단 4인치 남짓한 화면을 택한 아이들. 교실은 이미 스마트폰 방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교실에 갔더니 원 안에 있는 단 한 명 책 보고 있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 이 아이는 아마 스마트폰이 없는 것 같죠? 이 아이가 디자인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교실에 앉아있는 애들 다 듣긴 들어. 수업 시간에 몇 단계? 1단계. 종만 치면 이러고 있어. 종만 치면 전대을 꺼낸다는 뜻이에요. 2, 3단계를 하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 우리 아이가 지금 국어를 100점 맞는가, 영어를 100점 맞는가, 수학을 100점 맞는가, 이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 앉아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실에서 어디 있는가, 1단계 하는 자리에 있는가, 2, 3단계 하는 자리에 있는가, 우리 집에서는 뭘 하고 있는가, 1단계를 하고 있는가, 2, 3단계를 하고 있는가. 그것이 그 아이가 데스티니를 결정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이렇게 산다는 거 아세요? 이 잡스는 자기 자식에게 스마트폰 보여준다 안 보여준다요? 안 보여준다. 들어보세요 진짜. 요즘 스마트폰은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일상화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스마트폰을 만든 장본인이죠.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생전에 자녀들에게 스마트폰 사용 금지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And it's got an all-new design. It's just beautiful.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을 개발하며 전 세계를 열광시킨 스티브 잡스. 그의 집안 구석구석은 대형 터치스크린과 스마트 기기들로 가득할 것 같지만 실생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잡스가 자녀들에게 아이패드 금지령을 내린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당시 새로 출시된 아이패드를 자녀들도 좋아하냐고 기자가 묻자 잡스는 아이들이 아이패드를 써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잡스의 전기를 집필한 월터 아이작슨도 잡스는 저녁이면 부엌에 있는 긴 식탁에 아이들과 둘러 앉아 책과 역사 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고 회고했습니다. 무인 비행기 제조사인 3D 로보틱스의 앤더슨 대표 등 미국의 유명 IT 기업가들도 과도한 스마트 기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해 자녀들의 기기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수면장애 같이 써본 적도 없고요. 이 월터 아이작슨이 그 인터뷰한 내용을 쭉 보니까 그 집을 자주 놀러 갔는데 저녁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찾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집안에서 스마트폰 들고 있는 걸 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늘 책 읽고 있었고 읽은 책에 대해서 저녁 시간에 아빠랑 얘기하고 그렇게 사는 걸 자기가 봤대요. 여러분 이들이 이 스마트 기기 만드는 CEO들이 다니는 이 몰려있는 곳이 실리콘밸리죠. 이 실리콘밸리 가보면요 거기 한 학교 소개가 나오는데 그 실리콘밸리 한복판에 있는데요 4분의 3 부모들이 다 어디 다녀요? IT 회사 다녀요. 그리고 등록금도 2천만 원이 넘어요. 생각해보세요. 등록금도 2천만 원도 넘고 실리콘밸리에 있으면 최첨단 시설로 도배가 돼 있어요. 저 교실이. 그런데 교실에 컴퓨터 있대요? 없대요? 컴퓨터 한 대도 없어요. 그 흔한 전자책판도 없어요. 이게 그 교실의 모습인데요. 전자책판도 없어요. 그리고요 이 학교는 스마트폰을 학교에 가져올 수가 없어요. 반입금지. 전자사전도 학교 못 가져요. 이 학교 아이들의 대다수가 검색을 한 적이 없대요. 구글 검색. 이상하죠? 자기들은 스마트 기기 만들어서 우리 애들 손에다 다 이겨놓고 지 자식들은 그걸로 검색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검색하면 100점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답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 존재를 돌리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디자인한 것을 시켜서 일하는 중국 사람들이 5원 벌고 있다는 걸 저들이 알잖아요. 자기 자녀가 어른 됐을 때 누군가가 디자인한 것을 시켜서 일하는 5원짜리가 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학교 보내는 거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검색창에다 궁금한 거 쳐요. 엔터키 치면 답은 떠요. 이거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누군가가 정리편출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의 전대로 돌아갔기 때문에 내 답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검색은 학습이 아닙니다. 나의 전대로 돌아가야만 학습이 됩니다. 실험을 해봤습니다. 한 고등학교 가서요. 한쪽 아이들은 인터넷으로 숙제하라고 했어요. 한쪽 아이들은 도서관에서 직접 책을 찾아서 숙제하라고 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한 곳으로 선택해 가려면 어디로 몰려갈까요? 왜요? 쉽고 빠르고 편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결과가 무엇인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학생들과 함께 숙제에 대한 특별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과제를 할 그룹과 관련 책으로 과제를 할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해 과제를 하는 학생들, 막힘없이 빠른 손놀림으로 과제를 하고 있는데요. 마음에 드는 내용 하나 찍어가지고 그냥 복사하면 돼요. 마우스로 드래그하고. 나머지 한 그룹은 도서실에서 관련 책을 찾아가며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 인터넷이 더 익숙한 학생들, 이런 과정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인터넷은 뭔가 빨랐는데 책으로 하니까 일일이 찾아봐야 되니까 좀 힘들기도 한데 막 새로운 지식 같은 걸 알 수 있어서 좀 좋았어요. 다른 방법으로 과제를 한 두 그룹,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먼저 관련 책을 찾아보며 과제를 한 그룹. 행동은 인들이 서울 밖으로 나갔을 때 같이 하는 것을 경복고, 참경고, 참덕고, 독쓰고, 경우는 이제 그게 화제로 인해서 화제는 그걸로 인해서 쓸 수 없을 때 될 때 쓰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잘 찾아라. 인터넷으로 과제를 한 그룹은 어떨까요? 정모를 봤던 그러한 장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놀이, 내 손가락 놀이, 클릭. 자, 손을 쓰면 얼마 번다고요? 5원. 여러분 5원짜리 인생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의 귀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은 손만 쓰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농사를 져도요, 디자인하는 농사꾼이 있고 시키는 거 하는 농사꾼이 있는 거고요. 택시 운전을 해도 디자인하는 택시기사가 있고 시키는 거 하는 택시기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지금 1단계 시키는 것만 잘하고 있으면 어른 돼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아이는 거기서 시키는 거 하는 인생 될 것이고, 지금 우리 아이가 2, 3단계를 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어디 가서 뭘 하든지 2, 3단계가 될 거라는 뜻이에요. 근데 책 읽은 아이들 생각해 봅시다. 자, 책 읽고 있어요. 어디가 돌아간다고요? 전주요. 전혀 바쁘죠. 책 읽고 있으면. 읽은 책을 숙제라고 갖다 디딜 수 없으니까 이 책을 또 요약 정리해야 되겠네요. 자, 요약 정리하려면 어디가 바빠요? 전주요. 전혀 바쁘죠. 요약 정리 뭐가 하겠어. 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다 손글씨를 썼네요. 여러분 글을 써보시면 하지만 기한을 만들든 편지를 쓰든 가정통신을 하든 뭘 써보면 한 줄 써놓고 보면 지워야 되고 틀린 것이 자꾸 눈에 띄는 거예요. 써놓고 나면 눈에 띄죠? 맞아요? 쓴다는 것은 가장 고도의 사고활동, 가장 고차원적 사고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습은 반드시 쓰기로 끝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저와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는요, 맨날 우리는 학교 가면 친구들 공책 쫙 걷어다가 선생님 테이블에다 올려놓는 게 일이었어요. 요즘 여러분 아이들이 쓰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꾸 보여줘요. 보라는 학습이 안 되는 거예요. 써야 돼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듣고요, 많은 선생님들이 진짜 회개하시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서 글을 많이 보는데 선생님들이요, 지난 5년을 제 강의를 듣고 5년을 돌아보니까 정말 내가 쓰기 영역에서 아이들의 숙제를 많이 줄였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애들이 쓰는 거 너무 귀찮고 싫어하니까 점점 쓰기 숙제를 줄이는 거야, 선생님들도.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다. 정말 자기가 회개하고 정말 내가 악명 높은 소리를 듣더라도 애들을 쓰게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결단한 선생님들 제가 많이 만납니다. 실제로. 여러분 써야 학습되는 거예요. 써야.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학교 갔다 오면요, 가방 검사 좀 하세요, 제발. 가방 좀 가져와봐. 그리고 공책을 열어보는 거예요. 공책을 열어봤더니 공책이 다 하얘. 여러분 공책이 하얗다는 얘기는 우리 아이가 학교는 갔다 왔을 때 학습은 안 하고 온 것입니다. 그럼 걔는 뭐하러 학교 갔다 왔을까요? 네, 선생님 얼굴 구경 갔다 온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왔다 갔다 왔는데 선생님 얼굴 구경 다녀. 이걸 안 해, 이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공책 2권을 준비시키세요. 하나의 공책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내용들을 꼭 받아 적는 훈련을 시키세요. 아이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공책은 학교를 갔다 왔든 학원을 갔다 오면 복습 노트를 꼭 쓰게 하세요. 요약 정리하는 시간. 자기만의 노트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이걸 돌리는 것이에요. 학원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 3단계가 돌아가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책을 읽었으면, 학교 갔다 왔으면 오늘 배운 지식과 관련된 책들을 도서관에 찾아서 책을 읽혀야 지식이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집 많이 풀어서 답 맞춰봤자 5원짜리입니다. 남이 요약전에서 문제집을 푸는 건요, 그건 5원짜리 되는 거예요. 그와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죠. 이렇게 학습을 했더니 어땠어요? 효과가 학습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됐잖아요. 75%. 12%와 75%의 차이. 2, 3단계를 하냐 안 하냐의 그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사용하면 편해요, 빨라요, 쉬워요. 맞아요. 빠르고 쉽고 편하죠. 그런데 지불해야 될 값도 있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의 힘을 빌리면 내 힘은 약해진다. 우리가 여기다 전화번호를 입력시키고 났더니 내 머릿속에 전화번호가 남아있어요? 다 날라갔어요. 남의 힘을 빌려서 편하기는 한데 내 힘이 약해졌어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은 여기다 전화번호 입력하고 사세요. 편하게. 왜? 여러분 인생이 어차피 끝난 인생이니까. 편하게 살겠다는데 누가 시비 걸겠어요? 저도 시비가 안 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10대만 살고 끝낼 인생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아이들은 20대, 30대, 40대, 50대를 위해서 자기 힘을 키울 나이잖아요. 자기 힘을 키울 나이에 왜 자꾸 편한 걸 주려고 그러세요? 편하게 만들려고 그러세요. 그거 여러분 속는 것입니다. 교육의 한자 뜻을 아시죠? 가르칠 교자에다가 무슨 육자예요? 기를 육자죠. 키울 육자. 가르쳐 키우는 게 교육이에요.
힘을 키우는 게 교육이에요. 아우, 그게 기를 육자였어요? 저는 편할 육자인 줄 알고 계속 편하게 해줬네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발드로프는요, 편한 거 찾지 말고 네 힘을 키워라 해요. 그게 교육 철학이에요. 힘을 키우는 교육이에요, 발드로프. 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자사전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사전 찾아보세요. 종이사전 막 이 단어 찾으려면 어디가 돌아가는 중에 지금? 전자에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전자사전 눌러보세요. 띠띠띠띠띠 눌러보세요. 전자를 왜 써요? 얘가 다 찾아주는데 편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스마트폰 손에 있으면 책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스마트폰 손에 있으면요 책 못 봅니다. 사람이 책을 읽으려면 절대적인 조건이 있어야 돼요. 책을 읽을 수 있는 조건, 이 조건은요 심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심하지 않으면 책 못 보는 거예요. 거실에 TV 있고 책상에 컴퓨터 있고 손바닥에 스마트폰 있으면요 책 못 봅니다. 이거 이러고 있는데 심심해 책 보고 싶고 책 보기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책은 도서관에 책이 많고 집에 책이 많으면 책 보는 게 아닙니다. 심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들고 있으니까 책을 못 보죠. 책을 안 읽으니까 이게 돌아가요, 전부요? 책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여담을 한마디 말씀드리죠. 세계에서 제일 비싼 책 뭔지 아세요? 세계에서 제일 비싼 책 페이스북이에요. 페이스북. 이 책이 얼마나 비싸냐면 상장 당시에 172조 원이었어요. 이 책을 만든 친구가 이 친구인데 이 친구가 지금 29살인데요. 이 친구의 올해 자산평가액이 34조 원이에요. 29살 청년이 34조 원을 얻었어요. 여러분 34조 원 그래도 감이 잘 안 오시죠? 반응들이 얼마인지 몰라요. 리얼하게 말씀드리면요 34조 원을 은행에 넣으면 한 달 이자가 800억 원이에요. 이제 감이 오시겠죠? 한 달에 그냥 이자와 800억씩 버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뭘 만들었다고요? 페이스북. 뭘로 만들었을까요? 전두엽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전두엽으로. 2, 3단계 하는 능력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저커버그는 저런 책을 만들어내는 전두엽을 갖게 됐을까요? 어떻게? 그 비결은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것이 그 비밀이에요. 뭘까요? 여러분이 많이 들은 얘기죠. 하버드 대학의 30%가 유대인이라더라. 노벨상의 30%가 유대인이라더라. 미국 억만장자의 무려 40%가 유대인이라더라. 우리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그런 얘기 들으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와, 유대인들이 진짜 우수한 민족인가 봐. 유대인들은 머리가 좋은가 봐. 여러분 이거 착각인가 하세요? 놀라운 사실은요. 유대인들의 평균 IQ는 94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평균 IQ 94, 세계 45위. 대한민국의 평균 IQ 106, 세계 1위예요. 우리가 조사한 게 아니에요. 스위스 기관에서 조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94가 안 되겠어요? 평균이 106인데 여기 와 있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 IQ 94는 다 넘습니다. 나 머리가 나빠서 이런 생각했으면 그거 속은 거예요. 머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은 지극히 평범한 머리를 갖고 있지만 세계를 지배해요. 왠지 아세요? 유대인들은요 3살 되면 13살까지 토라라는 것을 암송을 합니다. 모세오경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성경 5권을 통째로 암송을 해요. 여러분 유대인은 13살에 성인식을 해줘요. 여기 초등학교 졸업하면 성인이야 애들이. 근데 13살 되면 해주는 게 아니에요. 13살이 되면 모세오경을 암송을 했으면 성인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의 성인식은 이 성경 두루마리를 가슴에 품고 어른들 앞에서 한 바퀴 돌아요. 나 이제 어른 됐으니까 대접해달라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읽어보세요. 모세오경, 레위기 같은 거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우리가 봐도. 그게 통째로 머릿속에 있다는 얘기는 어휘가 그만큼 어휘가 대단하다는 뜻이에요. 그런 아이들이요 어떤 책을 봐도 이해가 안 되겠죠.
유대인의 도서관을 예시바라고 하는데 유대인 도서관에는 정숙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유대인 도서관 가면요 항상 두세 명이 마주 앉아서 토론하도록 되어 있는 게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도서관은요 시끌벅적이에요. 그리고 엄마는 집에서 13살 될 때까지 만 7년 동안 매일 탈무드를 한 장씩을 엄마가 아이랑 토론을 해요. 1대1 토론. 탈무드는 뭐냐면 아까 그 모세오경을 해설하는 해설사들이에요. 그걸 토론하는 거 이때 어디가 발달될까요? 전도에 발달된 거예요. 머리가 아니고요. 늘 토론하고 책을 읽고 암송하고 이 전두엽을 쓰는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그들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답만 맞추면 기뻐하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우리나라는 논술도 1단계라는 나라예요. 여러분 수능 끝나고 나면 제일 인기 있는 학원이 뭐예요? 논술 5번 하는데 1,500만 원이래요. 논술도 1단계를 외워 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올해부터는요 2015학년부터는 서울대학교에 논술이 없어졌어요. 구술로 바꿨어요. 구술로. 왜냐면 교수들이 논술을 너무 잘 썼어. 그래서 뽑아놨거든요. 가르쳐보니까 전접이 안 돌아가. 이해를 못해. 리포트라고 쓴 걸 보니까 도대체 이런 논술을 쓴 애가 아니야. 그래가지고요 논술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술 이제 앉혀놓고 너 떠들어보라 이거죠. 눈을 보겠다는 거예요. 떠드는 거예요. 여러분 앉혀놓고 구술을 시키면 1단계 가지고 될까요? 완전 불가능한 거죠. 그게. 저는 외워서 말을 하는 건지 알고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알죠.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힘들어요. 여러분 1단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걸 쓰려면 책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책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이들이 엄마 찾아와서 심심해 그럴 때 그 책이 읽고 싶어서 하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주로 뭐 틀어달라 켜달라고 할 때 주로 하는 말이죠. 그때 엄마가 10분만 안 들은 척하고 뻗쳐줬어요. 그거 안 들어주고 아이는 그냥 본체도 안 될 것 같으면 어딘가에 가서 뭔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창의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안에 있는 창의력, 창조적 잠재력은 심심해야만 풀어지는 거예요. 심심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게 창의력이에요. 애가 와서 심심해 그러면요 그거 미안해하지 마시고요 속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와 드디어 우리 아이의 창의력이 시작되었구나. 더 심심하거라. 더 심심한 건 너의 운명이란다. 저를 따라 한번 해봅니다. 심심해야 별짓을 다 한다. 여러분 그거예요. 지금 제가 우리나라 교육을 바라보면서 제 관점에서 걱정되는 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중3, 고3이 되어도 진로 지도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중3, 고3한테 물어보세요. 너 뭐 좋아하니? 저 좋아하는 거 없는데요. 너 뭐 잘하니? 저 잘하는 거 없는데요. 너 그럼 커서 뭘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거 없는데요. 내가 누군지 내가 몰라. 내가 누군지 우리 엄마도 몰라. 근데 어떻게 제3자가 진로 지도를 해요? 여러분 진로 지도는 진로 상담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심심하게 살아낸 경험, 심심하게 살아낸 그 돌파하는 삶, 이게 없으면요 진로 상담사 필요 없어요. 요즘 제가 보니까 학교에서 제일 뜨는 외부 특강이 저 같은 강사가 아니고 진로 강사들인데 여러분 진로 강사 때 백날 들어봤어요. 우리 아이 진로가 나오나? 안 나옵니다. 심심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와서 심심해 그러면요 그 미안해하지 마시고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속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와 드디어 우리 아이의 창의력이 시작되었구나. 더 심심하거나 더 심심한 건 너의 운명이란다. 여러분 정말 아이들은 심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엄마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 우리 애가 심심할까봐 TV 틀어놨어요. 우리 애가 심심할까봐 스마트폰 줬어요.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심하게 드세요. 심심해야 책을 읽고요. 심심해야 읽은 책들이 삶 가운데 다 표출되는 거예요. 더 줄이세요. 여러분 와일드 펜필드라는 사람이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1951년에. 지금은 뇌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발전이 돼 있고 그렇지만 1951년 당시만 해도 뇌 영상 촬영 기술도 없으니까 뇌를 잘 몰랐을 텐데 이분이 어떤 책에다가 자기 고백을 써놓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뇌 뚜껑이 열려서 자기한테 환자들이 오면 뭐 교통사고 같은 거는 뇌가 망가져서 오잖아요. 그 뇌가 이제 속이 보이니까 자꾸 뇌를 찔러봤대 자기가. 뇌는요 찔러도 아프지가 않아요.
뇌에는 통증세포가 없어. 근데 어디를 찌르면 손이 막 떨리더래. 어디를 찌르면 발이 막 떨리더래. 무슨 뜻이에요? 그 부분이 그쪽으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뇌의 운동과 감각 영역들이 다 어디로 연결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꼼꼼하게 찔러봤다는 거야, 뇌를. 여러 사람을. 그랬더니 이 뇌의 30%가 양손으로 연결돼 있대요. 25%가 입과 혀로 연결돼 있대요. 15%가 양발로 연결돼 있대요. 그러니까요, 뇌의 운동 감각 영역의 70%는 어디로 연결돼 있다? 손과 입과 발로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리 면적을 보면 우리 몸에서 다리 면적이 제일 넓은 데는 엉덩이인데, 엉덩이 아무리 써도요, 뇌에 별로 자극을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연결이 안 돼서 주로 뭘 써야 된다고요? 손과 입과 발. 자, 이제 우리 어린 시절을 보세요. 우리 어린 시절에 스마트폰 소리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가족 친척들이 명절이라고 생일이라고 모이면 사촌들을 만나면 우리는 서로 얼굴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뭐하고 재밌게 놀까? 뭐하고 놀까? 이랬죠? 뭐하고 놀까 할 때 어디가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전대 돌아가는 거잖아요. 10분 지났어. 우리가 조용하게 놀고 있을까요? 시끄럽게 놀고 있을까요? 시끄럽게. 엄청 떠들죠. 얌전히 놀고 있을까요? 막 나부대면서 놀고 있을까요? 나부대면서. 얘들아, 정신사나 좀 나가노라. 우리는 한겨울에도 쫓겨나는 게 일이었어, 맨날 부모님들한테. 무슨 뜻이에요? 손과 입과 발을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요즘 아이들 보세요. 여러분, 지난 명절을 비교해보세요. 다 손에 스마트폰 들고 왔어요, 조카들이, 자녀들이. 우리 뭐하고 놀까 소리 해야 하냐? 뭐래, 여기 답이 다 있는데 이미. 10분 지났어요. 애들 시끄럽게 놀까요? 나부대고 있을까요? 아니요. 무슨 뜻이에요? 손과 입과 발이 묶여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뇌의 70%가 셧다운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교실에 가보면 진짜 마음이 아파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요, 무기력해져 가고 있어요. 의욕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 자녀가 스마트폰이 있는 아이들 돌아보세요, 한번. 우리 자녀가 스마트폰 손에 오기 전과 후를 비교해보세요. 뭐가 달라졌나? 의욕이 달라져 있어요, 여러분. 의지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정말 수동적으로 바뀌어요. 시키는 것만 하려고 그래요. 죽어가는 것입니다. 어디 가요? 뇌 70%가 셧다운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오목을 더 봐도 알더라고요. 여러분, 오목을 더 봐도요, 온라인으로 오목을 두니까요, 요 빨간 거는 뇌가 뇌가 막 뭔가에 의해서 자극과 활성화됐을 때는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뇌가 활성화 안 됐을 때는 파랗게 표시되는데, 그런 장치라고 오목을 두니까요, 컴퓨터로 오목을 두니까 여기만 잠깐 보이죠? 이 색깔. 여기만 색깔이 나타나. 무슨 뜻이에요? 바둑돌 놓을 때만 이걸 쓰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셧다운. 멍청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멍청하게,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사람 앞에다 놓고 오목을 두니까요, 다 살아나. 왜 안 그렇겠어요? 앞에 사람이 하는 소리가 신경 쓰지 않으세요? 엄청 신경 쓰이죠. 그 사람이 킁킁거려도 신경 쓰이고요, 팔 움직임 다 신경 쓰죠. 그래서 뇌가 다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TV, 컴퓨터, 스마트폰을 보고 있을 때 뭔가에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눈으로 들어오는 시각 자극 외에는 전부 셧다운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 데도 안 씁니다. 멍청해지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은요, 책을 읽고 노닥거리고 손을 쓰고 집에서 혼자 놀이하고, 이 혼자 놀이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이들이 TV, 컴퓨터, 스마트폰을 꺼야 혼자 놀이가 됩니다. 이 혼자 놀이는 여러분, 아이들 정서할 때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기는 상주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정서적으로 뭐 좀 힘들다 그래서 그 심리상담소 같은 데 여러분 데려가면 다 뭐 시키는 줄 아세요? 모래놀이 같은 거 시켜요. 혼자 놀이. 잘 모르시는구나. 혼자 놀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원래 집에서 하는 거예요, 원래. 집에서 밥 먹듯이 혼자 놀아야 되는 아이들은, 그 혼자 놀이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사이에서 받았던 모든 스트레스나 학업으로서 오는 스트레스, 성적 때문에 받은 것, 모든 것들을 혼자 놀이를 통해서 리프레시하고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TV, 컴퓨터, 스마트 멍청하게 있으면요, 그걸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심심하게 됐어요. 더 심심하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뭘 하게 해주세요. 자꾸 엄마가, 애가 소파에 앉아서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으면요, 엄마는 또 그걸 못 참아. 야, 너 또 아무 짓도 안 하니 뭘 해도 좀 해라. 여러분, 소파에 앉아서 멍 때리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소파에 앉아서 멍 때리고 있어보세요. 괜히 학원에서 배운 게 괜히 생각나, 괜히. 이게 괜히 생각 안 나면요, 그 지식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애들 좀 들볶지 좀 마세요. 그냥 냅두세요. TV 컴퓨터 스마트폰 끄고 냅두면 전두엽이 살아나고 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게. 자꾸 뭘 보여주려고 하지 마세요. 켜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자녀가 시작. 자녀가 매일의 갈등마다 여러분 아이들 손에 스마트폰 오면 뇌는 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고하는 데는 다 가는 거예요. 책 못 읽습니다. 투지폰 쓰게 하세요. 전화 문자만 돼요. 물론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죠. 엄마 우리 반 애들 다 지금 스마트폰 가지고 카톡하고 지들끼리 떠들고 그러는데 나만 꾸지 투지폰이고 완전히 왕따야. 여러분 명심하세요. 스마트폰이 없어서 왕따 당하는 아이는 스마트폰이 있어도 왕따 당합니다. 그럼 왕따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친구들 여기 학생들 있으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만 하죠. 우리 친구들이요 스마트폰 투지폰 쓰라고 그러면 모든 애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소통이 안 된대. 카톡이 없으면 소통? 아이고 우리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친구랑 다퉜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분이 나빠. 근데 친구가 눈치챘어. 제가 진짜 기분 나쁘구나. 그래서 카톡으로 보냈어. 너 괜찮니? 문자가 왔어요. 근데 내가 괜찮아 이렇게 문자로 답을 했어요. 근데 이 괜찮아라고 답을 했지만 속마음은 이거야. 걔가 앞에서 너 괜찮니? 물었으면 아마 이렇게 했거든. 괜찮아! 이거였어요. 괜찮아! 이거였어요. 이거 괜찮은 거 안 괜찮은 거예요? 근데 카톡에다 괜찮았으면 제가 어떻게 느껴요? 소통된 거예요? 무슨 소통을 한다 카톡으로 헛소리들 하고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소통은 눈을 마주치고 정말 밤을 새서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서 오는 게 소통이에요. 여러분 카톡 결코 여러분 친구를 만들 수 없어요. 속는 거예요. 그리고 카톡을 하면요 내 원치 않는 시간을 계속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 삶을 어마어마하게 침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게임을 할 때는 내가 정해놓고 시간 할 수 있죠. 카톡은 여러분 숙제하다고 카톡 들어오고요. 책 읽어도 들어오고요. 내가 너랑 얘기할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조금 치고 들어오는 카톡 여러분. 아니 엄마 아빠가 네 사생활 조금 관여하려고 그러면 엄마 아빠인데도 사생활 개입하지 말라고 그러고 간섭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카톡을 열어놓으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 카톡을 쓰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왜? 공짜라서 안 됩니다. 또 문자 R을 쓸 때는요 문자 R을 쓸 때는 이응 디귿디귿 이거 막 남발하면 R 금방 떨어지죠? R 금방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 R 채워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참아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껴 쓰게 되고 필요할 때 쓰게 되고. 이게 절제력인 거예요 여러분. 값을 지불해야 절제력이 생기는 거예요. 카톡은 여러분이나 쓰는 거예요. 인생 다 끝나신 분들이요. 여러분 아이들은 지금 공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조절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카톡이 공짜잖아요. 24시간 이응이응 디귿디귿 하고 있어요. 밤새 이응이응 디귿디귿 하고 있어요. 그건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끊으세요. 아예 투지폰 쓰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들아 잘 들어봐. 너의 경쟁 상대는 니네 교실에 스마트폰 들고 카톡하는 애가 아니야. 너의 경쟁 상대는 발 높은 초등학교 출신들이야. 너 걔들이 디자인한 것을 시켜서 일하는 5원짜리 인생 살 거야? 아니면 네가 디자인을 해서 니네 교실에 스마트폰 들고 카톡하면서 5원짜리로 전락되고 있는 애들 네가 디자인해서 5원이라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시켜야 되지 않겠니? 너는 그렇게 살도록 우리 집에 온 거야. 네가 만약에 5원짜리 인생이었으면 너는 분명히 옆집에 태어났을 거야. 옆집에 이러고 사는 걸 부러워하니까. 너는 디자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르고 골라서 우리 집으로 온 거야.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가 그런 자부심을 갖게 하세요. 실제로 우리 사목장이요 둘째 딸이 중3인데 그 반에 유일하게 투지폰 써요. 그 반에 딱 한 명. 얘는 집에만 오면 이렇게 엄마한테 징징거린대요. 엄마 속상해 죽겠어요. 내 친구들이 내가 그렇게 투지폰으로 바꾸라는데도 내 말을 안 들어요. 얘는요 정말 친구들에게 권한대요. 야 내가 돈이 없어 투지폰 쓰겠니? 너 지금 스마트폰 맨날 이러고 있으면 인생 쫑치는 거야. 나처럼 투지폰 써야 돼. 정말 친구들에게 권하는데 그 친구들이 자기 말을 무시하고 이러고 있는 것 때문에 너무 안타깝다고.
실제로요, 제가 한 달 전에도 바로 그 얘기 들었어요. 한 분이 저한테 오셨어요. 엄마, 아빠, 중학교 1학년 딸 셋이 제 강의를 들었대요. 듣고요, 듣자마자 엄마, 아빠가 아무 소리 했는데 그 중학교 1학년 딸이요, 스마트폰을 내밀더래요. 엄마, 나 이거 오늘부터 투지폰을 바꿔주세요. 주워버리더래요. 강의 끝나자마자. 걔 전두엽이 살아있는 거죠. 들어오니까 정리 표출이 되는 거예요. 표출. 정리. 아, 이게 내 인생 5원짜리 만드는구나. 정리가 됐어. 표출. 투지폰. 그래서 바꿨대. 바꿔줬대, 바로 2, 3일 후에. 바꿔줬는데요. 며칠 있다 그 딸이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엄마, 내 친구 누구 엄마도 알잖아. 내가 걔 설득해가지고 걔도 투지폰 바꿨어. 자기만 투지폰 쓰는 게 아니라 친구도 투지폰 쓰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2주 전에 중국 천진을 갔다 왔습니다. 천진에 있는 중고등학교, 그 국제학교죠. 한인학교인데 거기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하다 제 15분 강의를 들으시고 인터넷에 있는 그걸 들으시고요, 저를 부른 거예요. 부모님들 이렇게 앉혀놓고 제 강의 끝나자마자 학부모 총회를 했어요. 중고등학생들 전체를 스마트폰을 투지폰으로 바꾸는 총회를. 만장일치로 투지폰 바꾸기로 했어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학생들 만났어요. 중고등학생들 만나서 제가 강의했어요. 그리고 얘기했어요. 얘들아, 오늘 너희들이 집에 가면 엄마들이 오전에 회의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얘기할 것이다. 투지폰으로 바꾼다. 그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예스 해라. 여러분, 이런 학교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외국에도 있고요. 실리콘밸리는 원래 제 얘기 안 듣고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여러분,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다수결로 가는 게 교육이 아니에요. 교육은 옆집이 가니까 가는 게 아니에요. 다수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와서 엄마, 점심시간마다 우리 친구들 다 나가서 담배 피고 그러는데 나만 못 피게 하니까 친구들이 무슨 말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해. 나는 엄마, 학교 끝나면 나 술집 가서 술 마시면서 얘기하는데 그 다음날 와보면 나만 모르는 얘기하고 있어. 나도 담배 피워야 되고 술 먹어야 돼. 아무리 말해보세요. 여러분, 그 말 들어주겠어요? 아니요. 안 들어주죠. 왜? 알기 때문에. 술과 담배는 몸이 나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왜 여러분이 스마트폰 자꾸 얘한테 디미는 줄 아세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바꾸세요. 결단하시고 정말 자녀도 디자인하는 자녀, 다른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자녀가 되려면 이게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걸 셧다운 시키는 일을 자꾸 하시면 안 돼요. 결단하길 바라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에스키모맨들이 늑대 잡을 때 이런 방법을 썼다 그래.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그 옛날 극지방에선 늑대를 잡을 때 어떻게 잡았는지 알아? 늑대. 그 녀석이 아주 영악했지만 잡는 방법은 따로 있었다던. 먼저 날카로운 창날이나 칼날을 피해 담갔다가 그렇게 피해 적신 칼날은 추운 날씨로 금방 얼어버리고 그걸 담갔다 뺐다를 몇 번 반복하면 피고드름이 된다던. 그럼 그걸 눈 속에 파 묻어. 그게 다래. 추운 날씨에 먹을 게 없는 늑대는 먹이를 찾아 헤매지. 그러다가 후각이 발달한 늑대는 칼날에 얼린 피냄새를 맡게 되지. 그럼 그 늑대는 신나게 달려와서 칼날에 얼려놓은 피를 핥아먹기 시작해. 시간이 지나면서 칼날에 묻힌 피는 다 핥아먹고 칼날에 자신의 혀가 갈라지면서 자신이 흘린 피를 계속 핥아먹게 된다던. 얼어붙은 칼날을 핥았기에 혀는 마비되었고 계속 나오는 피는 자기 건지도 모르고 핥아먹게 되는 거야. 그렇게 늑대는 죽어. 자기 상황도 모르고 자기 피를 계속 내어서 핥아먹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지. 여러분, 이 늑대가 아이스크림을 발견하고 처음 달려와서 처음 핥았을 때 바로 혀가 베어졌으면 이 늑대 죽었을까요? 절대로 안 죽죠. 깜짝 놀라서 도망갔겠죠. 피를 흘리면서. 왜 죽은 거예요? 핥을수록 맛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맛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점점 혀는 어떻게 될까요? 얼얼해질 것이고 마비가 될 것이고 창 끝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솟아도 감각이 무뎌지면 죽는 거죠.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이 TV, 컴퓨터, 스마트폰 하고 있을 때마다 재밌죠. 빠르고 쉽고 재밌어요. 맞아요. 그런데 지불해야 될 값이 있는 거예요. 이 늑대는 아이스크림을 먹기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한 거예요? 목숨, 생명이라는 값을 지불한 거예요. 우리가 재밌지만, 편하지만, 쉽지만
전두엽이 셧다운되는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두엽이 셧다운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시키는 것도 못하죠, 사실. 정말 우리는 오늘 당장 만족에 끝날 것인지, 정말 이걸 멀리하면서 내 전력을 켜서 책을 읽고 내 인생을 내 삶을 살아내도록 만들어갈 것을 결단해야 되고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가 다시 생각하세요. 편하게 만드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아이들이 값을 지불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결단해 줘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데스티니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책을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시간을 말했지만 이 책이 한 10%밖에 얘기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될지. 그다음 오늘 제가 시간이 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스킵하는 것이 이제 만화학습서들인데, 여러분 집에 있는 그 많은 만화학습서들, 그 만화학서가 여러분 집에 있으면요, 여러분 자녀들은 책을 못 읽습니다. 책 읽는 방법을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만화학서 왜 없애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절제력을 키워야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매뉴얼들을 직접 책을 읽어서 여러분들이 보충을 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그 남편과 오늘 주무시기 전에 숙제예요. 우리 어머님들 오늘 주무시기 전에 남편과 이걸 꼭 보세요.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유튜브나 구글이나 네이버나 네이트나 뭐 다음이나 어떤 검색창에서든지 제 이름을 치면 돼요. 권장이 이렇게 치면 요 15분 영상이 뜹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떠요. 오늘 들은 얘기를 15분에 압축해 놓은 강의예요. 이걸 남편과 꼭 보세요. 주무시. 여보 15분만 투자하고 눈에다 비비면 돼요. 그리고 보시고 정말 우리 가정을 어떻게 다시 패밀리가 살아나고, 가짜 패밀리를 셧다운 시키고 진짜 패밀리가 이 가정에 존재하도록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논의하세요. 우리는 강의를 들으면 제일 먼저 자꾸 우리는 제 강의를 들으면 엄마들은요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어떻게 애를 잡아야 되나. 여러분, 애 잡는 게 순서가 아니에요. 나부터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 아이가 좋은 관계 만드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라고. 그래서 절제력을 키우고 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정리할지를 한번 좀 고민하시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긴 시간 경청해서 감사하고 우리 학생들 잘 들어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